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타인의 호감을 얻는 6가지 비결.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당신은 지금 친구 사귀는 법을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서 친구를 가장 잘 사귀는 자의 기술을 배우지 않는가? 그는 누구일까? 당신은 내일이라도 길에서 그를 만날지 모른다. 당신과 3m 정도 가까운 거리를 두고 마주하게 되면 그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반갑게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당신이 멈춰서서 다정하게 등이라도 두드려준다면 그는 자신이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펄쩍펄쩍 뛰며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애정 표현 이면에 어떠한 숨은 의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당신에게 부동산을 팔고 싶어 하거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살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동물이 개라는 것을 아는가? 닭은 알을 낳아야 하고 젖소는 우유를 짜야 하고 카나리아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하지만 개는 인간에게 사랑만 주고도 먹고 산다. 내가 5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노란 털이 복슬복슬한 강아지를 50센트에 사오셨다. 그 강아지는 내 어린 시절의 빛이자 기쁨이었다. 매일 오후 4시 반이 되면 강아지는 마당에 나와 그 예쁜 눈으로 한시도 떼지 않고 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내 목소리를 듣거나 도시락통을 흔들며 돌아오는 내가 나무 사이로 보이면 총알처럼 튀어나와 단숨에 언덕 위까지 올라와서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멍멍 짖고 펄쩍펄쩍 뛰며 나를 맞이했다. 강아지 티피는 5년 동안 나의 한결같은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티피는 나에게서 30m 정도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벼락을 맞아 죽고 말았다. 티피의 죽음은 내 유년 시절의 비극이었다. 티피, 너는 단 한 번도 심리학 관련서를 읽어본 적이 없겠지.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면 다른 이들의 주목을 끌려고 애쓰는 사람이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2달 안에 사귈 수 있다는 걸 너는 타고난 본능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이 점에 대해 다시 얘기해보자.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당신한테 관심을 갖게끔 애써서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2달 안에 사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며 일생 동안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그런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고 내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관심을 둘 뿐이다. 언젠가 뉴욕 전화회사는 사람들이 통화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자세히 조사했다. 1위는 당신이 짐작한 대로 1인칭 대명사 나였다. 나라는 단어는 500번의 전화통화 중에 무려 3,990번이나 사용되었다. 나. 단체 사진을 볼 때 당신은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보는가?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질문에 대답해보자.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장례식에는 몇 명이나 올까?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뭔가? 연필을 들고 아래 답을 적어보라. 만일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애쓴다면 당신은 결코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친구, 그것도 진정한 친구는 절대 그런 방법으로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사귀려고 했다. 조세핀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는 조세핀, 나는 지금껏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운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후부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소 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나폴레옹이란 인물이
과연 자신의 아내 조세핀이라도 믿을 수 있었던 인물이었을지 의문을 품는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당신에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큰 고난을 겪고 타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인류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기인한다. 당신이 아무리 수십 권의 두꺼운 심리학 서적을 읽는다 해도 이렇게 뜻깊은 구절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아들러의 말 속에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되풀이해보겠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큰 고난을 겪고 타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인류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기인한다. 예전에 뉴욕대학교에서 단편 소설 창작에 관한 강의를 들었을 때 당시 콜리어스지의 편집장이 초청 강사로 온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책상에 굴러다니는 수십 편의 소설들 중 아무거나 하나 집어들어 몇 구절만 읽어도 그 작가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작가에게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사람들도 그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딱딱한 편집장은 창작 수업 중에 2번이나 멈추고서는 자신이 너무 설교조의 말을 늘어놓아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제가 하는 말은 설교 시간에 듣는 내용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작가로 성공하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말은 소설을 쓰는 데 있어 통하는 이야기지만 직접 사람을 만나고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보다 3배 이상 더 잘 통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워드 서스턴이 브로드웨이에서 마지막으로 공연하던 날 저녁, 나는 그의 분장실을 찾아갔다. 자타가 공인하는 마술의 대가이자 특히 손마술의 황제였던 서스턴은 40년간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하며 계속해서 환상을 만들어내고 관객을 현혹시켰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장면을 연출해냈다.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공연을 관람했고 그가 벌어들인 돈은 거의 200만 달러에 달했다. 나는 그에게 성공 비결을 물어보았다. 학교 교육은 분명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는 어렸을 때 집을 나와 불황아가 되었고 화물 자동차에 몰래 숨어타 건초 더미 위에서 잠을 청했는가 하면 집집마다 구걸하며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다. 글 읽는 법은 철길을 따라 서 있는 기차역 표지판을 보고 겨우겨우 배웠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는 마술에 대한 굉장한 지식이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손마술에 관한 책은 이미 수백 권이 출판되어 있고 많은 마술사들은 자신의 수준만큼 손마술을 할 줄 안다고 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마술사가 갖추지 못한 2가지가 있었다. 첫째, 쇼의 대가였던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개성을 펼쳐 보이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둘째, 그는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동작, 어조, 심지어 한쪽 눈썹을 들어 올리는 것까지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공연 전에 하나하나 철저히 연습한 것들이었다. 그의 동작은 몇 분의 1초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서스턴은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까지 갖고 있었다. 그가 말한 바에 의하면 많은 마술사들은 관객을 바라보며 속으로는 그래, 오늘도 풋내기 촌뜨기들이 많이 왔군. 저런 녀석들 속이기야 식은 죽 먹기지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나 서스턴의 마음가짐은 이와 전혀 달랐다. 그는 매 공연마다 무대에 오르면서 나를 보러 와준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저들이야말로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이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멋진 공연을 보여줘야 해. 라고 다짐한다. 그는 또한 무대 위에 오를 때 스스로 이렇게 되낸다고 한다. 나는 관객을 사랑해. 나는 저들을 사랑해. 웃기는 얘기라고? 이상하다고? 물론 당신은 충분히 당신이 좋을 대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단지 당신에게 당대 최고의 마술사가 사용한 비법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슈만 하인크 부인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다. 배고픔과 슬픔, 한때는 아이들과 동반 자살하려 했을 정도로 불행했던 인생.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노래했고 마침내 청중을 전율케 하는 유명한 바그너 가수가 되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라고 고백했다. 이것은 또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단한 인기를 누린 비결이기도 했다. 심지어 하인들도 그를 좋아했다. 그의 흑인 하인이었던 제임스 E. 에이머스는 시종의 영웅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는 책에서 감동적인 일화 하나를 소개했다. 언젠가 내 아내가 대통령께 메추라기에 대해 질문했던 적이 있다. 아내는 메추라기를 본 적이 없었기에 대통령께서는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우리가 살고 있었던 오두막으로 전화가 왔다. 그 전화는 대통령께서 친히 하신 것이었다. 대통령께서는 창밖에 메추라기가 있으니 보고 싶으면 밖을 내다보라는 말씀을 아내에게 해주시려고 전화를 걸었다고 하셨다. 대통령은 그토록 세심하게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 분이었다. 우리 집 근처를 지나실 때면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여 애니, 여 제임스 하며 반갑게 부르곤 하셨다. 어떻게 고용인들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이들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루스벨트가 한 번은 백악관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마침 태프트 대통령 내외는 자리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임기 중에 알게 된 모든 하인들, 심지어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는 하녀에게까지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건넸다. 이런 행동은 그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역시 그의 하인 중 한 명이었던 아치버트는 그날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분께서는 부엌 담당 하녀 앨리스를 보시자 요즘도 옥수수빵을 만드는지 물으셨다. 그러자 앨리스는 가끔 하인들이 먹을 것을 만들기는 하지만 윗분들께서는 드시지 않아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분은 그 사람들은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로군. 대통령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 주겠네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사무실로 가시려 하자 앨리스는 옥수수빵을 내왔고 그분은 그 빵을 드시며 사무실로 걸어가셨다. 가는 길에 정원사와 일꾼들을 만나면 인사를 건네셨다. 그분은 예전에 그러셨던 것과 똑같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셨다. 그들은 아직도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이크 후보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2년 동안 그렇게 행복한 날은 없었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날과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찰스 W. 엘리엇 박사를 가장 성공한 대학 총장 중 한 명으로 만든 것도 바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이었다. 그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지 4년이 되는 1869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5년 전인 1909년까지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다. 그가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 어느 날 L.R.G. 크랜든이라는 신입생이 학자금 50달러를 빌리러 총장실을 찾아왔다. 대출은 승인되었다. 그 이후 크랜든 학생의 말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총장님께서 잠깐 앉아보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네가 혼자 자취하고 있다고 들었네. 나는 밥만 제때 잘 챙겨 먹고 다니면 자취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대학을 다닐 때는 나도 자취를 했지. 소고기 덩어리로 요리해 본 적 있나? 충분히 숙성시킨 고기를 사다가 잘 요리하기만 하면 그게 자네에게 최고의 요리가 될 걸세. 하나도 버릴 게 없거든. 내가 했던 요리법을 알려주지. 하시고는 제게 고기를 잘 골라야 한다. 국물이 졸아들어 젤리가 될 정도로 천천히 요리해야 한다. 고기를 잘게 자를 땐 이렇게 해라. 누를 때는 냄비 안에 작은 냄비를 넣고 눌러라. 먹을 땐 식혀서 먹어라 등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라고 해도 진정으로 그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으로부터 관심, 시간, 그리고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그 경험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몇 년 전 나는 브루클린 예술과학재단에서 소설 장문 강의를 했다. 나와 학생들은 많은 작가들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캐슬린 노리스, 페니 허스트, 아이다 타벨, 앨버트 페이슨 터튠, 루퍼트 휴즈 등과 같이 유명한 작가들을 학교에 모셔오고자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가들에게 우리는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할 뿐 아니라 작가님의 충고와 성공 비결을 간절히 듣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각각의 편지에는 150명의 학생들이 서명했다. 더불어 우리는 작가님이 너무 바빠서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작가님의 창작 기법에 대해 듣고자 설문지를 동봉하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작가들은 좋아했다. 누가 이런 방식을 싫어하겠나? 이렇게 하여 작가들은 시간을 내어 브루클린에까지 와 우리에게 강연을 해주었다. 대중연설 강좌 시간에는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시어도 루스벨트 내각의 재무장관이었던 레슬리 M. 쇼, 태프트 내각의 법무장관 조지 W. 위커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등 많은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다. 정육점 직원이든 빵집 직원이든 혹은 왕관을 쓴 임금이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독일 황제 빌헬름을 예로 들어보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시기에 그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경멸받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네덜란드로 도망쳤을 때는 국민까지 그를 외면했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격렬해져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사지를 찢어 죽이거나 화형에 처하고 싶어 할 정도였다. 그런데 국민들이 분노에 불타오르는 가운데에도 한 소녀는 황제에게 친절과 존경이 담긴 짧고 정성 어린 편지를 보냈다. 소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은 황제 빌헬름을 늘 존경하고 사랑하겠다고 말했다. 소년의 편지를 받고 크게 감동한 황제는 그 소년을 초대했다.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황제를 아련했고 후에 황제는 소년의 어머니와 결혼했다. 소년은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본능적으로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에는 시간, 에너지, 이타심, 사려 깊음이 필요하다. 윈저 공은 영국의 황태자였을 당시 남미를 순방할 계획이 생겼다. 그는 여행에 앞서 상대방의 언어로 대중연설을 하기 위해 몇 달간 스페인어를 공부했다. 남미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나는 수년간 친구들의 생일을 알아내고자 노력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비록 점성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생일이 성격이나 기질과 관계 있다는 걸 믿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그의 생일을 물어본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생일은 11월 24일이라고 하면 나는 속으로 11월 24일, 11월 24일을 대낸다. 그리고 상대가 자리를 비울 때 그의 이름과 생일을 간단히 메모해 놓고 나중에 생일 기록장에 옮겨 적는다. 그리고 그 생일을 연초마다 달력에 표시해 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의 생일에 신경 쓰게 된다. 그리고 생일 당일이 되면 나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전보를 쳤다. 그 효과는 엄청나다. 나는 종종 그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활기 있고 열성적인 자세로 그를 맞이하라. 누군가 당신에게 전화를 하면 이 같은 마음으로 대하라.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줘서 더없이 기쁘다는 것을 표현하듯 여보세요 하며 받아라. 뉴욕 전화회사는 전화 교환원들이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안녕하세요,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느낌을 전할 수 있는 어조로 훈련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전화를 받을 때면 이 방법을 명심하고 실행해보자. 이 생각을 회사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나는 수많은 사례를 알고 있지만 2가지 정도만 얘기해보겠다. 뉴욕시에 있는 대형 은행에서 근무하는 찰스 R. 월터스 씨는 어떤 회사에 관한 기밀 문서를 준비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가 알고 있는 한 그 임무에 긴급히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한 대형 제조업체의 사장이었다. 그를 찾아간 월터스 씨가 사장실로 막 들어섰을 때
한 젊은 여비서가 문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사장에게 오늘은 우표가 없다고 말했다. 저는 요즘 12살짜리 아들을 위해 우표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사장은 월터 씨에게 얘기했다. 월터 씨는 이내 자신의 용무를 이야기하고는 질문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장은 막연한 데다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애매모호한 답변만 할 뿐이었다. 그는 월터스 씨의 질문에 답해줄 마음이 없는 듯했고 면담은 건질만한 것 하나 없이 짧게 끝났다.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월터스 씨는 후에 강좌 시간에 그때의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비서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우표, 12살짜리 아들, 그리고 저희 회사 외환 담당 부서에서 우표를 수집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내오는 편지에 붙어있는 우표들 말이에요. 다음날 오후 저는 그 사장을 다시 찾아가서 아드님께 선물할 우표를 조금 가지고 왔다는 메모를 전했습니다. 면담이 금방 이루어졌냐고요? 물론이죠. 그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보다 더 힘차게 내 손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한 채로 무슨 일이든 해주려고 하더군요. 그는 우표를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어루만지며 이거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이건 정말 보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의 아들 사진을 보며 30분 정도 시간을 보낸 뒤 그는 제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 1시간 이상 아주 세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물론 동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부하 직원까지 불러 물어봐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와 관련된 실태, 수치, 보고서와 서신까지 모아주더군요. 기자들 사이에서 하는 표현을 빌자면 특종을 건진 셈이죠. 여기 또 다른 예를 보자. 필라델피아에 사는 C.M. 크나플 주니어 씨는 몇 년 동안 대형 체인점에 연료를 납품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 대형 체인점은 타 지역 업체와 거래를 계속했고 경쟁 업체의 트럭들은 크나플 씨의 회사 앞을 보란듯이 오가며 그 대형 체인점에 물건을 실어 날랐다. 크나플 씨는 어느 날 밤 수강생들 앞에 나와서 그 체인점이 국가적인 불행의 원흉이라는 등의 악담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체인점에 납품하지 못했는지 여전히 의아해했다. 나는 그에게 다른 전략을 써볼 것을 권했다. 간단히 말해 강좌 수강생들을 둘로 나눠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체인점의 확장은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나는 크나플 씨에게 체인점을 옹호하는 입장에 설 것을 제안했다. 내 제안에 동의한 그는 그 길로 곧장 자신이 그동안 경멸해왔던 체인점의 이사를 찾아가 말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연료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입니다. 그는 우리의 토론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님만큼 제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정말 이기고 싶은데 제게 도움을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크나플 씨가 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저는 그에게 정확히 1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 덕분에 그는 면담을 수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내게 앉으라고 하고는 정확히 1시간 47분 동안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는 체인점에 관해 책을 쓴 또 다른 임원을 한 명 불러왔습니다. 또한 전미 체인점 협회에 요청해 이 주제에 관한 토론 자료 사본도 구할 수 있게 해줬죠. 그는 체인점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수백 개의 커뮤니티를 위해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의 눈은 더없이 반짝였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대해 눈을 떴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제 모든 정신 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문 앞까지 걸어나와 내 어깨에 손을 지그시 올리고는 토론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빌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또 한 번 들러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봄에 다시 봅시다. 당신 회사의 연료를 주문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건 제게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주문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는데 그가 저희 회사 제품을 주문하겠다고 제안했으니까요. 제가 진심으로 그와 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그 2시간이
저와 저희 회사 연료에 대한 관심을 끌려고 한 10년보다 훨씬 더 나은 진전을 이룬 것입니다. 크나플 씨, 당신은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 예수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유명한 로마의 시인 푸블리우스 시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여라.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방법. 최근 나는 뉴욕에서 열린 한 만찬회에 참석했다. 손님 중에는 꽤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한 여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모피와 다이아몬드, 진주로 잔뜩 치장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다. 얼굴은 심술과 이기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것, 즉 얼굴 표정이 몸에 걸친 옷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찰스 슈워브는 내게 자신의 미소가 100만 불짜리라고 말했다. 그러고 보면 그는 그 말의 숨은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전적으로 자신의 인격과 매력,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 덕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슈워브의 기질 중 가장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소였다. 나는 언젠가 배우이자 가수인 모리스 슈발리에와 오후를 보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다. 침울하고 말 수 없는 그의 모습은 내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다. 그러나 그가 미소를 짓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마치 태양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것처럼 환한 그 미소가 없었다면 그는 파리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형제들처럼 가구를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행동은 말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번의 미소는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라는 뜻을 전달한다. 개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 또한 이것이다. 개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기쁜 나머지 어쩔 줄 모르며 뛰어오르고, 그러니 자연히 사람들도 그런 개를 보고 반가워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식적인 웃음? 그건 안 된다. 그런 행동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게 인위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 미소, 마음이 따뜻해지는 미소,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시장에서 좋은 값을 받을 만큼 순수한 그런 미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의 한 대형 백화점 인사관리자는 내게 자신은 무뚝뚝한 표정의 박사 학위 소지자보다 차라리 초등학교를 중퇴했더라도 미소가 아름다운 판매 여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의 고무 제조회사 회장은 내게 말하길 자신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 분야의 선도자였던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우리 소원의 문을 열어줄 열쇠다라는 옛 격언을 크게 신뢰하는 것 같지 않았다. 덧붙여 그는 나는 흥이 나서 놀이처럼 일을 즐겨 성공한 사람들을 알고 있네. 그런데 후에 그들 중 몇몇은 일을 일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더군. 결국 따분함을 느끼기 시작한 그들은 일에서 즐거움을 잃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라고 말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면 당신 스스로가 상대방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는 수천 명의 사업가들에게 한 사람을 지정해 일주일 동안 그 사람에게 계속 미소를 지어 보인 뒤 그 결과를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자, 한번 살펴보자. 다음은 뉴욕에 사는 증권 중개인 윌리엄 B. 스타인하트가 쓴 편지다. 그의 편지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사실 다른 수백 명이 겪은 것과 같은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스타인하트는 이렇게 썼다. 저는 결혼한 지 18년이 넘었습니다. 18년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할 때까지
아내에게 거의 웃어준 적이 없었고 한두 마디의 말을 건네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아마 저는 브로드웨이를 지나다니는 사람 중 가장 무뚝뚝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강의에서 미소를 지어본 후 경험을 발표해달라고 하셨을 때 일주일간 노력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머리를 빗다가 거울에 비친 제 굳어있는 얼굴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빌, 오늘부터 그 쏘아보는 얼굴은 지우는 거야. 그리고 웃어보자. 지금 당장 웃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고는 아침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아 아내에게 잘 잤어 여보? 하고 웃으며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내가 놀랄지 모른다고 미리 주의를 주셨죠. 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해줬죠. 그렇게 시작한 아침 인사가 이제 거의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제 태도가 이렇게 변하자 지난 한 해 동안 느낀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이 2달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출근할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이에게도 웃으며 안녕 하고 인사하고 도어맨에게도 미소를 건넵니다. 지하철 매표소에서 표를 사면서도 매표소 직원에게 미소를 짓고 제가 다니는 증권거래소에 도착하면 여태껏 내가 미소 짓는 것을 보지 못했던 직원에게도 웃어 보입니다. 이내 저는 모든 사람이 제가 웃으면 역시 웃음으로 받아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게 불평이나 불만사항이 있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든 점을 이야기할 때 웃는 모습으로 들어주면 해결책이 더 쉽게 나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미소가 매일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중개인과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의 직원 중에는 호감이 가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이 과제 결과에 으쓱해진 저는 그 친구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제 철학에 대해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저를 처음 사무실에서 봤을 때 심통맞은 사람이라 생각했다며 솔직히 말해주더군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 생각이 달라졌다면서 제가 웃을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생활 속에서 비난하는 습관도 버렸습니다. 이제는 비난 대신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던 것에 대해서 말하던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런 일들은 정말 말 그대로 제 삶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완전히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행복해졌고 더 부유해졌으며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 편지는 사회생활에 달고 달아 세상 이치에 밝은 뉴욕의 주식 중개인이 썼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길 바란다. 주식 중개업은 100명 중 99명이 실패할 정도로 매우 힘든 업종에 속한다. 당신은 웃고 싶지 않은가? 웃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있다면 휘파람을 분다거나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는 이미 행복하다는 듯이 행동하라.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질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지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은 감정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의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행동을 조절하면 의지의 통제에서 먼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즐거운 감정이 사라졌을 때 다시 즐거워지기 위한 최고의 자발적인 방법은 이미 유쾌한 것처럼 행동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여기 그것을 찾을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다. 행복은 외부 상태가 아닌 내부 환경, 즉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인간을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혹은 어디에 사는지 등의 것이 아니다. 행복과 불행은 행복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2명 있다. 2사람은 급여와 지위가 비슷하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유가 뭘까? 정신적 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일당 7센트를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중국인 일용 근로자가 뉴욕의 중심 번화가인 파크 애비뉴에 사는 사람들만큼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다. 셰익스피어는 좋고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생각이 그것을 만들어낼 뿐이다 라고 말했는가 하면, 링컨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진다 라고 했다. 그가 옳았다. 최근 나는 이 말이 진실임을 알려주는 생생한 예를 목격했다. 내가 뉴욕의 롱아일랜드 역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때였다. 내 바로 앞에는 몸이 불편한 소년들 3, 40명이 지팡이나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오르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한 아이는 업혀가야만 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며 나는 적잖이 놀랐다.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인솔자에게 나의 놀라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을 건넸다. 그러자 그는 네, 이런 아이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충격을 이겨낸 뒤부터는 대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보통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밝게 지내지요 라고 말했다. 나는 모자를 벗고 아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그 아이들은 내게 절대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삼루수로 활약하다가 이제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보험 판매원이 된 프랭크 베트건은 내게 웃는 사람이 항상 환영받는다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의 사무실에 방문할 때 항상 문 앞에 잠깐 멈춰서서 감사해야 할 수많은 것들을 떠올리고 진심이 담긴 미소를 활짝 지은 뒤 그 미소가 사라지기 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는 이 단순한 기술이 보험 판매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철학자 엘버트 허버드의 뜻깊은 충고 한 구절을 잘 읽어보라. 이 충고를 행하지 않고 읽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꼭 실천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라. 문을 나설 때는 항상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어 숨을 최대한 크게 들이마셔라. 그리고 햇살을 한껏 받아라. 친구들에게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하고 진심을 담아 악수를 나누라. 오해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적을 생각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에 확실히 새기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헤매지 않고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멋지고 원대한 꿈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산호가 조류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회를 잡고 있는 당신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의 이미지를 마음에 그려보라. 그러면 당신이 그린 그 모습이 매 시간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 결정된다. 올바른 정신 자세를 견지하라. 용기, 솔직함, 그리고 쾌활함이 그것이다.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곧 창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욕망에서 탄생하며 모든 진실한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변한다.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어라. 인간은 고치 안에 들어있는 준비 단계에 있는 신이다. 옛 중국인들은 처세술에 관한 지혜가 돋보였는데 그들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만큼 귀중한 격언을 남겼다.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장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프랭크 어빙 플래처는 오펜하임 콜린스사의 광고에서 아래와 같이 소박한 철학이 묻어나는 광고 문구를 내걸었다. 크리스마스에 보내는 미소의 가치. 미소는 돈이 들지 않지만 많은 일을 합니다. 미소는 받는 사람을 풍요롭게 하지만 주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미소는 잠깐이지만 그 기억은 영원합니다. 미소가 없어도 될 정도로 부유한 사람은 없고 미소가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 역시 없습니다. 미소는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내고 사업에서는 호의를 불러일으키며 친구 사이에서는 우정의 징표가 됩니다.
미소는 지친 자에겐 안식이고 절망에 빠진 자에겐 새 날이며 슬픈 자에겐 빛이고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러나 미소는 돈으로 살 수도 구걸할 수도 빌릴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주기 전까지 미소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시다가 저희 직원이 너무 지친 나머지 미소조차 짓지 않으면 여러분이 먼저 미소를 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지어줄 미소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미소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웃어라. 이것을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오래전 1898년 뉴욕 로클랜드 지역에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있을 한 아이의 장례식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짐 팔리는 마구간에서 마차에 매기 위해 말 한 마리를 끌어냈다. 그날은 무척이나 추웠고 땅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며칠 동안 마구간 안에만 갇혀 있었던 말은 갑자기 물통 쪽으로 가더니 펄쩍펄쩍 날뛰다가 그만 두 뒷발로 짐 팔리를 걷어차 죽이고 말았다. 그래서 스토니 포인트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는 한 주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짐 팔리가 죽으며 미망인과 세 명의 아들에게 남긴 것은 몇백 달러의 보험금이 전부였다.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큰아들 짐은 당시 10살이었다. 큰아들 짐은 어린 나이에 벽돌 공장에서 모래를 나르고 짓이긴 뒤 틀에 부어 벽돌을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벽돌을 몇 번씩 뒤집어가며 햇볕에 말리는 일을 했다. 짐에게는 교육이라는 것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아일랜드 특유의 상냥함과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후에 정계에 입문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데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근처에 가본 적조차 없었지만 짐은 46세가 되기 전까지 4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무정공사 총재직에 올랐다. 언제가 나는 그를 인터뷰한 뒤 성공 비결에 대해 물었는데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농담하지 마시고요 라고 되받았더니 그는 외려 내게 자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1만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는 아니요, 틀렸습니다. 저는 5만 명의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다 하고 답했다. 이 점을 주의 깊게 봐주길 바란다. 그의 이런 능력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를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스토니 포인트에서 서기를 맡아 공직에서 일하던 시절에 그는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자신만의 방법을 생각해냈다. 처음에는 매우 간단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의 성과 이름, 가족, 직업, 정치적 성향 등을 확실히 파악한 뒤 그 모든 사실들을 그림처럼 머릿속에 잘 넣어두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무려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사람이더라도 상대의 등을 두드리고는 아내와 아이는 잘 있는지 묻고 뒷마당에 핀 접시꽃은 요새 어떤지 등을 물어볼 수 있었다. 그의 지지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루스벨트가 대통령 선거 유세를 시작하기 몇 달 전부터 짐 팔리는 서부와 북서부주에 사는 모든 국민에게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편지를 써보냈고 사륜마차, 기차, 자동차, 작은 보트 등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해 19일 동안 20개 주 1만 2천 마일을 순회했다. 그는 여정 중에 이 마을 저 마을에 들러 아는 사람들과 식사나 차를 함께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곤 했다. 일정이 끝나면 그는 다시 또 다른 순회 지역을 향해 달려갔다. 동부에 돌아온 짐 팔리는 자신이 방문했던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과 이야기를 나눈 모든 사람의 명단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최종 명부에는 수천 명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명단에 적힌 모든 사람에게 친애하는 빌에게, 친애하는 조에게로 시작하여
짐이라고 자신의 서명을 적어 넣은 편지를 일일이 보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합친 것보다 자신의 이름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일찌감치 간파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편하게 불러주는 것은 은근하면서도 굉장히 효과 있는 칭찬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잘못 불렀다가는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내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다. 한 번은 파리에서 대중연설 강좌를 진행하면서 파리에 살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프랑스인 타이피스트가 아무래도 영어에 능통하지 못했던 탓에 이름을 타이핑하는데 꽤나 실수를 많이 저질렀다. 파리에 지점을 둔 미국계 대형 은행의 어느 지점장은 그 이후로 내게 신랄한 질책을 전해오기도 했다.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강철 왕이라고 불리는 그였지만 사실 그는 제철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의 회사에는 카네기보다 제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다룰 줄 알았고 그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일찍이 그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통솔하는 데 있어 천부적 재능을 보이며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10살이 되던 해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놀라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람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그 점을 활용했다. 예를 들어보자. 스코틀랜드에서 보냈던 유년 시절의 어느 날, 그는 새끼를 뺀 어미 토끼를 잡았다. 그리고 그에게는 곧 한 무리의 아기 토끼가 생겼지만 불행히도 토끼에게 줄 먹이가 없었다. 다행히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이웃 친구들에게 토끼에게 먹일 클로버나 민들레를 가져다 주면 그들의 이름을 따서 토끼의 이름을 짓겠다고 말했다. 그 계획은 마법과 같은 결과를 불러왔고 카네기는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사업에도 이런 심리를 이용해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일례로 그는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의 강철 레일을 팔려고 했다. 당시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의 사장은 제이 에드가 톰슨이었다. 그래서 카네기는 피츠버그에 거대 규모의 강철 공장을 짓고 에드가 톰슨 제철소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기 수수께끼가 있으니 한번 풀어보라.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에서 강철 레일이 필요했을 때 사장인 제이 에드가 톰슨은 어느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것 같은가? 최대 유통회사 시어스 로버? 아니, 틀렸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침대 열차 사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발명가 조지 M. 풀먼과 경쟁을 벌일 당시에도 카네기는 토끼에 얽힌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당시 카네기가 운영하던 센트럴 철도 회사와 풀먼의 회사는 업계 수위를 다투고 있었다. 두 회사 모두 유니언 퍼시픽 철도 회사의 침대 열차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정면으로 충돌했고 가격을 대폭 내리는 등의 경쟁이 과열된 탓에 결국 사업상의 이윤을 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던 중 카네기와 풀먼은 유니언 퍼시픽 이사회를 만나기 위해 뉴욕에 갔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세인트 니콜라스 호텔에서 풀먼을 만난 카네기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풀먼 씨. 우리 서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풀먼이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카네기는 자신이 품고 있었던 대안, 즉 두 회사의 공동 투자를 제시했다. 더불어 두 회사가 등을 돌리지 않고 함께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상호 이익에 관해 강조하며 열변을 토했다. 풀먼은 주의 깊게 들었지만 완전히 확신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마침내 그가 물었다. 새 회사의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건가요? 카네기는 즉시 대답했다. 그야 물론 풀먼 객차 회사죠. 그러자 풀먼의 표정은 밝아졌다. 그러고는 제 방에 가서 좀 더 얘기해 봅시다 라고 말했고 이 대화로 산업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친구와 사업상 동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해주는 카네기의 이런 점이야말로 그가 지도자로서 성공한 비결 중 하나였다. 그는 자신 밑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의 이름을 외워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이 경영하는 동안 회사에서는 단 한 번의 파업조차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뿌듯해했다. 한편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는
항상 풀먼 침대 열차의 흑인 요리사를 카퍼시라고 부름으로써 그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파데레프스키는 미국을 15회나 방문하여 자신의 연주로 전미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미국 공연 때마다 그는 전용 차량을 이용했고 공연 후에는 늘 같은 요리사가 야식을 준비해줬다. 그 여러 해 동안 파데레프스키는 한 번도 그 요리사를 미국에서 흔히 부르는 식의 조지라고 부르지 않고 유럽의 격식대로 항상 카퍼시라고 불렀고 카퍼시도 그렇게 불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한다. 심지어 허풍이 심하고 고집까지 센 당대 최고의 쇼맨 P.T. 바넘은 그의 이름을 물려줄 아들이 없어서 실망한 나머지 외손자 C.H. 실리에게 바넘 실리로 개명하면 25,000달러를 물려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200년 전 부자들은 작가들을 후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책을 헌정하게 했다.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초호화 소장품들이 있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인류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기증한 덕분이다. 뉴욕 시립도서관은 레녹스와 에스터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는 벤저민 알트만과 J.P. 모건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거의 모든 성당은 기증자의 이름을 새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장식되어 있다. 수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에 정신을 집중해서 반복하며 마음속에 새기는 데 시간이나 공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다른 이의 이름을 외우기에는 자신들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곤 한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프랭클린 D. 루스벨트만큼 바쁜 사람이 있을까? 그럼에도 그는 자신과 만난 기계공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외우는데 시간을 냈다. 일례를 들어보겠다. 크라이슬러사는 다리가 불구였던 루스벨트를 위해 특별한 차를 제작했다. W.F. 체인벌레인 씨는 기계공으로 그 차를 백악관으로 운반했다. 나는 이때 경험에 관해 쓴 체인벌레인 씨의 편지를 소개하겠다. 저는 루스벨트 대통령께 수많은 특수장치들이 장착된 자동차 운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제게 사람들을 다루는 굉장한 기술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체인벌레인 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었다. 제가 백악관에 갔을 때 대통령께서는 정말 기분이 좋고 밝아 보이셨습니다. 또 제 이름을 부르시며 편하게 대해 주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그분이 굉장한 관심을 보이셨다는 점입니다. 그 차는 손만으로도 모든 것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차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차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굉장하군. 운전하는 수고도 하지 않고 버튼만 누르면 차가 움직이다니 말이야. 정말 대단해.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하네.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차를 분해하고 작동 원리를 보고 싶군. 백악관에 있던 대통령의 지인들께서 차를 살펴보며 놀라워할 때 그분께서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체인벌레인 씨, 이 차를 만드는 데 기울인 당신의 시간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난방장치와 백미러, 시계, 조명 등 실내 장식, 운전석의 위치, 대통령의 이니셜을 새긴 슈트케이스가 들어있는 트렁크 등을 칭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상당히 고심했던 세부 사항들 거의 모두에 신경을 써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차 내부의 이런 다양한 장치들에 대해 영부인과 프랜시스 퍼킨스 노동부 장관 그리고 비서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늙은 흑인 포터를 불러 조지, 이 슈트케이스에는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라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전 교육이 끝나자 대통령께서는 제게 체인벌레인 씨, 제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30분이나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계공 한 명을 대동하고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도착했을 때 그를 대통령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통령과 그 기계공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니 대통령께서는 그의 이름을 단 한 번 들으셨을 뿐이었죠. 그 기계공은 워낙 숫기가 없는 젊은이여서 계속 뒤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떠나기 전에 그분께서는 그 젊은이를 찾아 이름을 부르시고 악수를 나누시고는 워싱턴에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형식적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죠. 뉴욕으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 저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된 사진 한 장과 함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메모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런 것을 보낼 시간이 있으신 건지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타인의 호의를 얻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확하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몇 명이나 그렇게 하고 있을까?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얘기를 나눈 뒤에도 돌아서면 그의 이름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이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유권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곧 정치인의 능력이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도 잊히고 만다.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정계뿐 아니라 사업이나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프랑스의 황제이자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는 엄청난 궁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간단하다. 이름을 제대로 못 들었을 때 그는 정말 미안하네. 다시 한번 이름을 말해주겠는가 하고 물었다. 이름이 독특한 경우에는 철자가 어떻게 되지 하고 물었다. 또한 대화 중에도 그는 일부러 몇 번이고 상대방의 이름을 불렀고 그의 특징, 표정, 전체적인 모습을 이름과 연관시켜 외우려고 애썼다. 상대가 중요한 사람일 경우에 그는 더 많은 공을 들였다. 상대가 자리를 비워 혼자 있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즉시 종이에 쓰고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집중해 기억에 새긴 다음 종이를 찢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는 이름에 대한 청각적 인상뿐만 아니라 시각적 인상도 가지게 되었다. 이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에머슨의 말처럼 예절은 작은 희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싶다면 상대방에게는 그의 이름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임을 기억하라.